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화, 올해 72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을 믿으시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지켜온 작은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을 노린 아들의 배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이 당신을 배신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과연 72의 노인이 자식의 배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이 낡은 단독주택은 제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자리한 작은 정원에는 남편과 함께 심었던 동백나무가 있고 봄이면 철쭉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수국이 울긋불긋 꽃을 피워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정원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혼자라는 외로움보다 이곳에서 느끼는 평화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들 상훈이의 방문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어요.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챙기러 오는 효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훈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집 명의가 아직 엄마 이름이죠? 정원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지 않으세요? 요즘 혼자 사시기 불편하실 텐데. 그의 질문 하나하나에는 무언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웃어넘겼어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상훈이가 며느리 미영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오고 저녁 식사 준비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자마자 상훈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저는 아직 제 발로 걷고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제 힘으로 정원을 가꿀 수 있는데 말입니다. 상훈아, 엄마는 아직 괜찮단다.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그러자 며느리 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효심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계산, 욕심, 그리고 조급함이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물었을 때 상훈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너무 준비된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아버렸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제가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라는 걸 말입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김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 씨, 여기 재개발 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동네 곳곳에 붙은 재개발 공고, 부동산에서 전화 오는 횟수가 늘어난 것, 그리고 상훈이의 갑작스러운 관심.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기부등본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이 집의 시세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올랐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은 더 커질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원에 나가
남편이 심었던 동백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흙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이곳을 지켜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과연 돈인지 말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훈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그는 소파에 앉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요양원 말이에요. 상훈아,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단다. 제 대답에 상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여기 재개발 들어온다는 거. 지금 팔면 좋은 조건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집 팔라는 거니?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상훈이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를 위해서예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편하게 사세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제가 키워온 어린 상훈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에 눈이 먼 어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안 해봤니? 엄마가 이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 집은 그냥 집이에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상훈이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이후로 상훈이의 압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왔고 며느리까지 함께 찾아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제 삶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상훈이가 두고 간 가방을 정리하다가 서류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 속에는 이미 매매 금액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돈으로 바꾸려 하는구나.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정원을, 제 삶을, 그리고 제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훈이가 전화를 해도 짧게 대답하고 끊었어요. 제 침묵이 그들에게는 승낙의 신호로 비쳤는지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침묵을 멋대로 해석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상훈이와 미영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은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이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은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인데요. 시설이 정말 좋아요. 산책로도 있고 식사도 맛있대요. 미영이는 휴대폰으로 요양원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건물, 넓은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하지만 그 어떤 사진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이미 제가 사랑하는 정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 매매를 진행하려면 엄마 도장이 필요한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정말로 이 집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도장은 왜 필요한데? 서류 처리하려면 필요하잖아요, 엄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상훈이의 말투에는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내일 줄게. 제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화를 냈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상훈이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도장 주세요. 오늘 부동산에 가야 해서요. 저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상훈이는 도장을 받자마자 급하게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상훈이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마도 계약 진행에 바빴겠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나름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우편함에서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통지서였어요. 누군가 제 집에 등기부를 열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바로 상훈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도장만 아들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큰일인데요.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무사의 말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등기소에 가서 제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매매 예약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도장이 찍힌 서류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복사본으로 위조한 거네요. 법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상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훈아, 엄마야. 당장 집에 와. 엄마,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제 목소리의 단호함에 상훈이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1시간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상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알았구나. 내가 엄마 도장을 복사해서 위조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제가 차갑게 말하자 상훈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아파트 대출이 너무 많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찮고 그래서 엄마를 속이는 게 정당화되니? 엄마도 결국은 좋은 요양원 가시는 거잖아요. 서로 윈윈 아니에요? 상훈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제 고함에 상훈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원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상훈이가 제게서 집을 빼앗으려 한다면 저도 제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요. 이건 더 이상 모자,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정원 일로 친하게 지내던 이웃 박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죠, 윤 여사. 언제든 오세요. 저는 그날 박노인을 만나
제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여사의 마음 제가 잘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그렇게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노인과의 만남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은퇴 전 법무사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그는 제 상황을 듣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윤 여사, 기부 방식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생전 증여 형식으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박노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원이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랐어요. 남편과 제가 평생 가꿔온 이곳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 집을 마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부 형식으로 진행하되 사용 목적을 명시하면 됩니다. 박노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저희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과 정원은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박노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 여사의 뜻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상훈이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어요. 등기 이전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박노인의 소유였고 저는 생전에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상훈이는 여전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화를 낸 이유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미영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상훈이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으로 가득했어요. 이번 주 안에 계약을 완료해야 해요. 구매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영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럼 서류 가져와 봐. 제 대답에 상훈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엄마. 저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매매 가격은 15억 원.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하면 20억이 넘을 거라는 부동산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상훈아, 이 돈으로 뭘 할 건데? 아파트 대출 갚고 애들 학원비 내고 엄마 요양원비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상훈이는 이미 돈을 어떻게 쓸지 다 계획한 듯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미안하지만 이 서류에 서명할 수 없겠구나. 네? 엄마, 왜요?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거든. 제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상훈이와 미영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등기부에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일주일 전 얘기야. 지금은 아니지. 저는 서랍에서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상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이 집을 기부했단다. 박 선생님께 말이야.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상훈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이도 벌떡 일어서며 흥분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도 나한테 상의 없이 도장을 복사하고 계약서를 위조했잖니. 제 차분한 대답에 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훈이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무효예요. 무효가 아니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거야. 변호사도 확인했어.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 대출은요? 계약금으로 벌써 5천만 원이나 빌렸다고요. 상훈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혼자 한 일이잖니. 엄마한테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미영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막막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너도 이 일에 동조했잖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고 했잖아. 그건 이제 그만 가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훈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상훈아. 상훈이와 미영이가 나간 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정원을 바라봤어요. 동백나무 아래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 여사, 괜찮으십니까? 네, 선생님. 이제 홀가분해요. 아드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화를 내고 갔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제 선택이니까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윤 여사의 정원은 제가 잘 지킬 겁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공간이 의미 있게 쓰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겠죠? 욕심은 흙보다 무겁다고 했잖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훈이가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슈퍼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화 씨, 아드님이 요즘 동네에서 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던데요. 무슨 소문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한테 집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훈이가 제 정신을 문제 삼으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멀쩡하니까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상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나는 건강해.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요즘 이상한 결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몰라서요. 상훈이의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를 정신과에 데려가서 진단서를 받아내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계약 무효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요. 상훈아,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도 만났고 모든 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확인도 받았어. 내가 뭘 해도 소용없을 거야. 제 말에 전화 너머로 상훈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돈이 사람을 이토록 추하게 만든다는 게 슬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상훈이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부동산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상훈이가 계약금으로 빌렸던 5천만 원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매자는 소송을 걸었고 상훈이는 사기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드님인데 괜찮으세요?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프지만 이것도 그 아이가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 주에 들려왔습니다. 미영이가 집을 나갔다는 거였어요. 돈 문제로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미영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손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상훈이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상훈이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개인적인 빚 문제가 회사에 알려지면서 인사징계를 받았다고 해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심지어 감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욕심이 욕심을 낳고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드는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가슴 아파하면서도 이것이 필요한 교훈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상훈이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상훈이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상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어요. 마셔. 엄마 미안해요. 상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할 말을 다 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돈만 생각했지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다 잃고 나니까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상훈이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0 가까운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떠났어요. 애들도 데려가고 회사에서도 찍혔어요. 이제 전 다 잃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이야. 엄마,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이번 일을 잊으면 안 돼. 상훈이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스스로에게 구해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잘못한 건 나한테만이 아니니까. 상훈이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잘 지내라. 상훈이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상훈이에게 교훈을 준 것으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박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요양원에 들어가려고요. 윤 여사, 갑자기 왜요? 이제 정원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놀 수 있게요.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여사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집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원은 이제 아이들 것이 될 거예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 박노인이 차로 마중 나왔습니다. 차에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정원을 바라봤어요.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욕심은 흙보다 무거운 법이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곳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생각보다 이곳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규칙적인 식사, 건강관리,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의 교류. 하지만 가끔 제 정원이 그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정원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제가 가꾸던 그곳에 따뜻함은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정원은 이제 더 의미 있는 곳이 될 테니까요. 어느 날 아침 박노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여사, 정원 공사가 끝났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요? 그럼 당장 가야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요양원 원장님께 외출 허락을 받았습니다. 박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윤 여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그네도 설치하고 작은 놀이터도 만들었어요. 동백나무는 그대로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 나무를 중심으로 정원을 꾸몄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전 제 집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해 있었어요. 울타리에는 마을 어린이 정원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명쯤 되는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뛰어놀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심었던 동백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다. 한 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여기 자주 오니? 네, 여기 정말 좋아요. 엄마가 여기 어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래요. 아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갖고 온 정원이 이렇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다니요. 박노인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여사, 매일 이렇게 아이들이 옵니다. 동네 부모들도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정원이 이렇게 행복한 공간이 되다니.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마치 생명이 순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심었던 꽃들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상훈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상훈아, 내가 어떻게 여길? 박 선생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엄마가 오신다고. 상훈이의 모습은 석 달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제가 말하자 상훈이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그치? 내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셨을 거야. 엄마,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상훈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왜 이 정원을 지키려 했는지, 왜 돈보다 이곳이 중요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상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미영이한테 연락했어요. 애들이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잘했구나.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고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상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읽어주세요. 저는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상훈이의 서툰 글씨로 가득한 편지였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돈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엄마가 평생 지키려 했던 건 집이 아니라 추억이었고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요.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훈이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엄마,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약속해요. 알아, 상훈아. 엄마도 알아. 저는 상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근데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후회는 안 하세요? 이 집을 저한테 물려주지 않은 거요. 저는 다시 한번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 활짝 핀 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동백나무.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요? 돈은 사라지지만 이런 마음은 남으니까. 내 아버지가 심은 나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엄마가 가꾼 꽃이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잖니. 상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요? 그래, 잘 깨달았구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여보, 우리 정원 봤어요? 정말 아름답죠? 당신이 심은 나무가 아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꾼 꽃들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아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상훈이가 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서랍에서 오래전에 써두었던 편지를 꺼냈어요. 언젠가 상훈이에게 전하려고 준비해둔 편지였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이 글을 쓰는 건 내게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게 가르치고 싶었어. 욕심은 사람을 망치지만 나눔은 사람을 살린다는 걸.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 그리고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서 온다는 걸. 우리 정원의 꽃들이 잘 자라고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도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거라 믿어.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박노인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상훈이에게 전해달라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